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부경호입니다. 자, 10월 28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한 주간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이 좀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보니까 아침에 안개 낀 곳도 있고, 자, 이번 주 보면 전국에 좀 비 소식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흐리게 출발하면은 좀 마음부터 좀 무거워지기는 그렇습니다. 하죠. 오늘 내리는 비 예보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이 다가온다기보다는 구름으로 만들어진 비의 영향이 큽니다. 전국적으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북동쪽에 고기압을 위치하게 되면은 동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은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맥에 부딪힐 경우에는 비구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강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오후 들면은 그 밖에 영남 지역 그리고 전남과 제주도 지역으로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 지역은 10에서 40mm의 비가 내일 새벽까지 좀 이어지고 그 밖의 지역은 좀 흐린 날씨가 내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근데 비가 와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년 이맘때 20도 넘는 지역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뭐 24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두툼한 스웨터 정도 입으셨다라고 하면 낮에는 좀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도 보니까 요새 좀 있습니다. 이건 좀 왜 그런 겁니까? 오늘 미세먼지 이제 말하기 이전에 네. 안개가 짙는데 최근 이맘때쯤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밝은 날씨가 이어지게 되면은 밤 동안의 기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안개가 만들어지는 조건도 형성이 네. 되지만 기본적으로 안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이 잔잔하고 고요한 날씨, 대기가 정체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일시적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도권, 충남, 전북 일부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인천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당 36까지를 이제 보통이라고 하는데 그 윗단계 우선 이제 넘는 그런 상황인데 나쁨 단계다. 예,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미세먼지 정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11월이 지금 코앞인데 태풍 소식도 있습니다. 11월에 다 왔는데 태풍이다. 우리나라 또 날씨에 영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태풍은 늘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11월 달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통 없었다.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남쪽 지역을 향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태풍에 대한 관심조차를 갖지 않는 그런 그래왔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지금 동쪽 해상에서 대만을 거쳐서 방향을 틀어서 아마 일본 규슈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이례적으로 이맘때 발생하는 태풍의 진로와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굉장히 적은데요. 네. 간접적인 영향권에서는 이제 주 후반이 되면은 남부지방의 바람이라든지 비 예보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왜 못 올라오느냐? 찬 공기가 막고 있는데 이 태풍을 밀어낼 정도의 찬 공기가 이제 다음 주 초반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나타나는 아침 최저 기온에도 못 미치는 낮 기온이 다음 주에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라는 굉장히 다음 점을 주에 추워질 수 좀 있다. 염두에 두셔서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것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시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와서 좀 그나마 좀 따뜻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추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단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주말에 저도 한번 다녀봤는데 단풍이 예년만 같이 못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많이 아쉬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기준 그 지점과 그리고 요즘에는 산림청에서도 단풍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좀 보도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뭐 설악산은 이제 절정에 달했고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정에 달했다 이런 보도들이 조금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단풍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정상에서부터 한 2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이라고 하고 네. 80% 정도 물들었을 때를 절정기라고 하는데 이 기상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내장산과 그리고 호남 이제 남부 지역에 계신 이제 전남 지역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첫 단풍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한라산에서도 지금 단풍의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풍의 첫 단풍이 들지 않은 지역이 이제 남부 지역에도 일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를 가실 경우에는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한 해발 고도 1,500m 이상 정도에 가면은 굉장히 울긋불긋 물든 그런 좀 단풍의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번 가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더운 그런 기운들이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평지에 조금 가까운 지역은 지금 단풍이 물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좀 절정이 물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이게 평지 부근까지 좀 단풍의 절정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11월 초에서 중순에 좀 달할 것으로 예상이 11월 되는데요. 초 중순까지요? 그쯤이 되면은 단풍 구경 갔을 때 좀 추위에 대한 대비 때문에 좀 건강한 그렇네요. 옷차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풍 보면서 조금 기분 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아쉬운 소식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국제 소식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자, 이번 주부터 그러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이 전투가 시작된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관측이 지금 현재로선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모이는 곳은 러시아 서부에 있는 쿠르스크 주로 보이는데 이 쿠르스크 주는 러시아군이 지난 8월에 러시아 본토 중 처음으로 기습 침공을 해서 일부 땅을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최전선입니다. 북한군이 이곳에 실전 투입돼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이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군부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이곳에 바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미, 우리 이 인물은 또 누굽니까? 우선 이 인물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데요. 파병 북한군의 총책임자로 러시아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군 파병 총책임자로 자신의 군부 측근을 보낸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또 북러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에 보낸 병력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뭐 총알바지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북한군 병력들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초반이다. 굉장히 어린 나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늘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네. 보도를 한 건데요. 이 현재 공개된 북한군 영상들이 있잖아요. 네. 이 영상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지금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한 북한 군인들은 어린 나이에 징집되지 얼마 안 된 이들로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이 파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특수부대의 훈련은 주로 이 산악 지형인 남한의 이 침투에서 뭐 암살이라든지 뭐 기반 시설 파괴 등을 수행하는 것에 원래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현재 이 넓은 평원에서 참호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들의 훈련이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고요. 네. 또 문제는 지금 또 전쟁 상황을 보면 드론을 띄워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사살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북한군들의 뭐 재래식 무기라든지 그동안의 훈련 방식은 무용지물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투력이 약간 이 총알바지용 이 병력을 보내서 우선은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이 러시아 정부라든지 또 국제사회의 좀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북한군이 이렇게 파병이 됐는데 뭐 현실화된 거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러시아군 내에서는 또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 장병들의 대화를 감청한 자료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네, 일부 러시아 군인들은 북한 군인들을 굉장히 경멸조로 무시를 하면서 뭐 빌어먹을 중국인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군 30명당 통역관 1명에 또 러시아 장교 3명이 배치된다는 군 방침에 대해서 한 러시아 군인은 이 장교들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면서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우크라이나군이 뭐 한국어 매뉴얼을 만들어서 북한군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대응하라 하는 것까지 대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북한군들의 투항을 이 우크라이나군이 권유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새로 도착한 전쟁 포로를 수용하기 위해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네, 또 파병된 북한군과 마주치거나 북한군을 생포할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적은 이 석 장짜리 문서도 SNS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문서에는 뭐 무기를 버려 아니면 꼼짝 마 등의 우리말 뜻과 발음을 우크라이나어로 적어서 놓았는데요. 네, 화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 문서의 진위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면 전선에 한국어로 작성된 전단을 뿌려서 북한군의 투항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8일 남았는데 미국 대선 얘기 한번 살펴볼 텐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굉장히 일주일 남짓 남은 건데 지금 양 후보 지지율 현재 어떻습니까? 우선 이 ABC 방송 조사에서는요. 해리스 부통령이 51%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네. 또 CBS 조사에서는요.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50%가 해리스 부통령을 4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 부통령이 다소 앞서지만 예. 운명을 결정할 경합주에서는 또 박빙인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헬스가 조금 앞서 있지만 좀 전국적인 투표율 지지율을 좀 봐야 된다 말씀하셨고. 자,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가나 할리우드 배우들은 제가 뉴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이제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특징은 신흥 IT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이를테면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라든지 구글 전 CEO인 에릭 슈밋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IT 기업가로서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편에는 전통 부자, 건설, 에너지 업계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의외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효율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 거침없는 해고를 굉장히 칭송해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노동자를 중시하는 민주당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행보죠. 현재 머스크는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에게 매일 14억씩을 주겠다는 등 대규모 현금 지급, 현금 살포를 약속하면서 트럼프를 전방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후보의 판세가 박빙인 만큼 결과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미국 대선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으니까 저희가 소식 들어온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최근 이슈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해서 여당 내 내호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특검을 하자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자, 국회로 가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기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서 친윤과 친한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의원총회에서 이 표대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11월 초쯤 국정감사 이후 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론으로 정해야 할 안건은 통상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하는데요. 특별감찰관 절차 추진에 대해선 당내 이견이 크다 보니 표대결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까지 매듭 짓자고 밝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합의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죠. 친한계는 야당의 특검법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특별감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불편한 기색인데요. 오늘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만났지만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결로 가면 공멸이라는 목소리가 큰 만큼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의총 전에 단판을 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 1차 회담에서 합의했던 민생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럼 2차 당대표 회담 추진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게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네,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가 조금 전부터 만났다가 조금 전에 막 끝났는데요. 한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지난 회담에서 공통 민생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했었는데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여야 민생협의체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지원법, 인공지능 산업 지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등이 거론됩니다. 오늘은 첫 회의다 보니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민생협의체에서 공통 민생 공약을 정한다면 2차 당대표 회담의 의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김도영 기자가 전한 것처럼 여권 내 갈등을 보여주는 발언이 바로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좀 빨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 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1월 1일 이후에 의원총회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국민의힘 한동훈 회담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에서 나온 말인데 이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면서 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방점을 찍었다 이런 해석이 나올 법한데 뭐 구체적으로 보면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추 원내대표는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 미묘하게 온도차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자유우파 보수 내에서요. 네. 상당히 그 분열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그 위험 수위에 이럴 정도로 위험수위다. 보수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면 상당히 그 갈등이 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통령 지지와 한동훈 대표 지지로 상당히 반분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제 그 이견이 허용되는 정당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비판하면 이게 바로 제명될 겁니다. 민주당은. 네. 근데 그 국민의힘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정당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이제 하나 더씩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승원 부위원장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한 대표가 변화와 쇄신 그리고 추 원내대표가 단결과 통합 이 키워드를 딱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가 각을 섰잖아요. 네. 이제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대리해서 이제 각을 서고 있는 모양새예요. 한동훈 대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 갈등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러면 정작 경제 민생은 또 외면하고 있는 정부로 보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잘못한 게 국민의 통합과 단결이 중요할 때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의 통합은 지금 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꼭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통합을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변화와 쇄신에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국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실 인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오늘 나온 그림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번에는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참해서 만나지 않아서 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조금 나란히 오늘은 얘기하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자, 소 변호사님 이 가장 관심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서 의원총회에서 이 표결을까지 갈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투톱이죠. 여당 투톱이 지금 나란히 앉아 있는데 단판을 지어갖고 뭐 합의로 가자 뭐 이렇게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이제 그 뭐 저는 박수로 그냥 도입하는 걸로 표결 아닌 박수로 끝내자. 박수로 이제 그 도입해야죠.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첫째는 이제 대통령이
계속 받겠다고 추천해달라고 했잖아요. 국회에. 대통령이 뭐 연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이 뜻도 받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이거 안 한 거거든요. 법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안 한 걸 제가 비판하는데 저희도 안 하면 이런 게 내로남불이 되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3명을 추천하면 어차피 이제 국민의힘에도 1명은 추천할 거라고요. 예. 그러면 상당히 그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따라서 합리적인 분을 임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마 이거는 민주당이 오히려 받기 어려울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제 그 특검 여론이 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추천 안 하고 반대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죠. 그렇군요. 자, 이 이승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좀 분열된 양상인데 봉합을 하면서 조율을 할지 투톱이요. 근데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것은 한 번도 상대에게 양보하거나 물러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도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 문제도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의총의 결정 권한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표결은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표결을 간다라고 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동훈 대표에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상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강제수사권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검찰에 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 최상병 사건은 다 검찰에서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근데 뭘 감찰하죠? 더 이상 감찰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수사나 또는 재판, 기소를 통해서 재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려운 현실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나 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자, 성과를 보여주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걸 지금 하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의총이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해법 나올지 한번 차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이 최근 윤 대통령과 이 각을 세운 이에 대해서 어쩌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긴 했는데 어제 이 청년 면접관들 100명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서 직접 대답하는 형식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견을 많이 내고 있죠, 당대표로서.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네, 들으신 대로인데요. 이 서 변호사님, 이 개인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당대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길이고 우리가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략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런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게 이제 그 전체 문맥을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막 직언하거나 제안했잖아요. 이것도 그 대통령하고 대표하고 이견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그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내 이런 게 용납되는. 그래서 자기는 당을 위해서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로서 이제 그 직언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의미가 첫째 하나 있고요. 개인으로서는 지지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뭐 감정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당과 대통령실의 공적인 관계로서 반대하는 거다. 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예. 저 앞뒤 문맥을 보면 지금 또 한동훈 대표한테 반대하는 아까 여론이 많다 그랬잖아요. 막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일부의 이것도 주장이죠? 당내 민주주의다. 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한다. 왜? 본인도 대통령한테 쓴소리 하듯이 또 한동훈 대표한테 쓴소리하고 반대하는 쪽에 당원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예.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 다 나는 그 당내 민주주의로서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 보면 당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원들은 이제 뭐 지금 딱 거의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이제 그 지지하는 당원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인데 뭐 저는 어떻게 보나 이게 그 결국 운명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추도식 때 이런 예. 두 가지 반응들이 나왔다. 저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해한다 이 말이죠. 당내 민주주의니까 내를 네.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한다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딱 이래요. 양쪽이 쪼개졌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성공. 네. 이게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달라서 방법은 이제 이견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은 쓴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방법론의 차이지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봐요. 네. 자, 그러면서 한 대표가 자, 우리 당은 이렇게 건강한데 민주당은 이렇게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롱성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 주요 핵심 이 당직자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할걸요? 그런 장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아직 건강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민주당은 이렇게 못할걸요? 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했습니다.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 거죠.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적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본인이 여실하게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다가 법무장관으로서 이제 그게 안 되겠다고 한 거니까 여당 대표 돼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던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내 인사는 원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났죠. 그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에 맞설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설 수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에 화살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이 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국힘은 지금 갈등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물러나 가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뭐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대통령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게 정책입니까? 정책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비판이고요. 또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제거하라는데 이게 뭐 정책입니까?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인적 쇄신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적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의 해석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상황이 이렇자 한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 반대 이유를 밝히자 여기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섰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SNS 한번 글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대적하라 뽑아줬더니 대통령 공격만 하고 여당 분란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이쪽 아까 저희 봤습니다만 여당의 한쪽의 의견하고 좀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조금 표현이 저는 과하다고 봐요. 과했다. 예, 물론 이제 그 취지는 일부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원래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 그때 그걸로 이제 그 비대위원장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때 2조 심판 위원회도 있었잖아요. 총선 때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조국의 심판에 대해서는 좀 칼날이 무뎌진 것 같아요. 요즘 이게 오히려 협치로 막 회담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그 칼이 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 점은 이제 저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총구를 외부로 겨누어야지 내부로 겨누면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의 표현이 레밍 있잖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인데 친한 의원들한테 좀 이게 그 표현은 좀 더 정제될 필요가 있다. 레밍은 좀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레밍은 어떤 뜻입니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레밍은 이제 뭐 우리 지 중에 왜 절벽이 떨어질 때 따라 뚝 떨어지는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레밍이 아마 가장 모욕적인 게임을 좀 표현. 비유한 거다. 예, 모욕적인 표현이죠. 그렇군요. 자, 이승훈 부위원장님. 어쨌든 홍 대표가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 만나서 비공개 면담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좀 옹호하면서 한 대표와는 계속해서 이 지금 어제 올 일이 아니긴 한데 대척점에서 꼭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를 뭐 견제하고 싶은 거죠. 뭐 얼라다, 철부지다, 용병이다 이미지를 씌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분열자다, 배신자다 이미지를 씌워서 견제를 해서 이제 다시 자신이 대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대통령은 나를 지지해. 근데 한동훈 대표하고는 밥도 안 먹잖아. 대통령이 나를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신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장악까지는 아니지만 당 대표지만 네. 그 차기에는 이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것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레이밍 얘기도 했고 삼성간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삼성간호 같은 경우는 애비가 셋인 후레자식이라는 표현인데요. 삼국지연의에서 나오거든요. 예. 여포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원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정원을 모시겠다. 그리고 부자의 연을 이어요. 근데 정원을 배신하고 정원의 목을 쳐서 동탁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부자의 연을 맺는데 또 동탁의 목을 쳐요. 예.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4선가도 5선가도 될 수 있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모시다가 한동훈 대표 갔다가 이쪽에 있다 갔다 이쪽에 있다 이렇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줌의 레밍 같은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은 한동훈파 사람들이 레밍같이 앞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뭐 삼국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니까 뭐 조금 비판적인 것 같은데 이건 모욕적인 비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단결을 원하기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낙마를 원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뭐 부연 설명과 함께 설명 쭉 해주셨는데, 예, 서 변호사님 오히려 좀 봉합하는 과정인데 좀 갈등을 좀 더 만들어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이른바 윤한 갈등 속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자, 서 변호사님, 이 전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빈소에서 한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정권 재창출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좋든 싫든 어쨌든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원로로서 전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해줬는데 한 대표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 저는 이제 뭐냐면 지금 윤 대통령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하나 원팀이 안 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나도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원팀이 됐기 때문에 네. 정권 재창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하고도 레드라인을 건너면 안 된다. 척을 지면 안 된다. 예, 원팀이 돼야 된다. 이런 데 조언이고요. 저는 저게 더 필요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 차별화가 되더라도 이게 임기 말에 했잖아요. 네. 임기 말에.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성격이 틀려요. 지지 계층이 틀려요. 그리고 독자적인 지지층이 많았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지금 임기 절반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색깔이 똑같아요. 왜? 검사 20년을 같이 해왔잖아요. 예.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사 2기 정권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벌써부터 차별해가지고 척을 지버리면 정권 재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하고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화합을 해야 돼요. 벌써 이게 차별화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별화로는 게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성훈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 대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뭐 반대하는 이유를 대통령을 반대하는 이유를 저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언을 했다. 한 대표가 반영을 해서 많이 좀 고치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자기 소신대로 계속 갈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조언이 맞긴 맞죠.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하나가 돼서 단합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 자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사이가 멀었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단합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상득, 자신의 형만 통하면 된다. 만사 형통이었는데 그 형을 검찰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됐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꽉 잡고 있잖아요. 절대 놓지 않겠다. 검찰의 수사라든가 재판을 회부할 수 없다.
그리고 뭐 활동도 중단도 할 수 없다. 국민이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다르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하나가 된다? 그럼 한동훈 대표 그냥 망하라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저 역사적으로도 한동훈 대표는 인기도 없는 대통령 밀다가 아무것도 아닌 대표로서 임기를 마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대권은 같이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서 자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장렬하게 어떻게 안 좋게 됐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별화가 계속 갈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차별화 외에는. 자, 이런 가운데 가장 또 관심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회담에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 자, 오늘 조금 전에 김도영 기자가 전한 것처럼 여야 정책위장, 원내 수석부대표 만나서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김여사 특검, 특별감찰관 등 놓고 여야 물밑 신경전이 굉장히 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서반 회사님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두 대표가 만나서 어떤 얘기할지, 또 어떤 성과를 좀 갖고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로 이제 민생을 이야기하는 거는 찬성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의료개혁 문제나 또는 이제 금투세 문제나 이런 거는 좋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좀 합의를 이끌어내 보려고 하겠지만 네. 이거는 이제 진짜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어허. 따라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합의한다면요. 예. 그런데 합의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 아닙니까? 예.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특별감찰관까지는 저는 합의 찬성. 예. 그러기에 특검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이수근 부위원장님 두 가지 의제가 아마 대표적일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의견하고 동일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특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제 수사권도 없고 검찰에 고발해봤자 이미 고발이 돼 있잖아요. 큰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받기 어려울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특검을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받으면 배신자론에 갇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때를 봐서 자신이 발의하는 특검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 방식으로 저는 간다고 보고요. 다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위상, 급을 높인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야 의정협의체라든가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현안을 해결해서 네. 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야가 합쳐서 뭔가를 해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수권 능력이 좀 보여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여야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표 회담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국민이 원하는 소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정치권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차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내용 좀 더 깊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입니다. 이 국민 배우 고 김수미 씨의 발인이 어제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더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연기자도 보기도 힘들 것 같고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휴, 그동안에 얼마나 바빴어, 수미 씨.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잘 쉬세요. 정말 푸근하게 항상 늘 했던 따뜻한 분이거든요. 생각이 많이 나요. 끝까지 살아온 게 크게 불행하지도 않아. 그냥 그렇게 쉽게 만만치 않게는 살아오지 않았어.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가끔 슬프고 그냥 다행이었다. 그래, 솔직히.
네, 목소리 쭉 들으셨는데 벌써부터 또 들으면서 좀 울컥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자, 홍 기자님, 이 외에도 많은 연예인 동료들이 발길을 찾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셨던 분들은 전원일기 식구들이었죠. 그리고 또 최고령 86세의 김용옥 선배시네요. 고인의. 네. 김홍영 님도 오셨었고, 그리고 사실 많은 배우들이 자리를 또 함께 했습니다. 그 최명길 배우, 뭐 신현준, 최지우, 염정아, 박지영 님, 또 유동근 전인아 부부, 또 강남 이성아 부부도 왔고, 사실 또 예능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재석, 정준하, 윤정수, 또 이런 뭐 신현준, 또 많은 또 방송도 함께했던 분들도 오셨고, 신현준 씨 또 영화에서도 아들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랬었죠. 또 눈에 띄는 분이 조인성 씨가 이제 함께 했는데, 인연이 사실 있나요? 네, 우리가 이게 예능으로 최근에는 많이 기억했지만 예전에는 연기가 참 좋았고,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의 조인성 씨 엄마 역할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걸 이제 인연으로 해서 2011년에 이 김수미 씨가 한식 토크쇼, 자신만의 토크쇼를 처음 시작할 때 1호 게스트가 조인성 씨였거든요. 아하, 그랬군요. 그런 인연으로 또 조인성 씨도 함께했고, 많은 방송인 배우들이 고인의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과거 영정사진 관련해서도 한 말도 최근에 다시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한 예능에서 이제 집사부 일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내 영정 사진을 찍어달라 하셨어요. 그러더니 근엄한 엄숙한 사진이 아니라 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모피 커트를 걸치고 단풍나무 배경으로 이제 찍었는데 이제 그것이 요번에 사실 영정 사진으로 쓰이진 않았지만 그때 그런 영정 사진을 원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 하면 사람들이 빈소 왔을 때, 조문 왔을 때 내 영정 사진 보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네. 징글벨 차라리 이런 즐거운 노래 틀어놓고 나 보고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잠시라도 나의 어떤 지난 날을 추억해주는 그냥 그 정도 시간이면 좋겠다.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핑크빛 드레스의 영정 사진은 아닌데, 영정 사진은 뭐냐면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로 22년간 보여줬던 명령기에 이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치매 환자 연기를 했는데 굉장했거든요. 그 캐릭터 포스터예요. 조순이라는 역할이었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하얀 목도리 두르고 손에 빨간 장갑을 끼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영정 사진 나올 텐데 이렇게 활짝 웃는 그 모습이 영정 사진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좀 추모글을 올렸는데 예전에 생전에 가장 가까웠던 중에 한 명이 방송인 탁재훈 씨거든요. SNS에다가 애도글을 올렸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인성 씨나 신현준 씨도 영화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아들이었는데 예. 이 뭐 방송을 통해서 등등 만난 친한 연예인들과 아들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를 했는데 마지막 1위가 탁재훈 씨였어요. 네. 그래서 김수미의 양아들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생긴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빈소에 제일 먼저 달려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발인까지 모습이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예능을 찍으러 캐나다 토론토에 가 있다고 캐나다가 해요.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신 사진 한 장 저렇게 유채꽃밭에서 지금 이상민 씨와 함께 캐나다가 있는데 이상민 씨, 탁지훈 씨 그리고 김수미 씨 함께한 추억의 사진을 올리면서 애도를 했어요. 뭐라고 애도를 했냐면 왜 이렇게 빨리 가셨냐, 급하게 가셨냐, 나한테는 즐겁게 해달라고 하고선 나를 왜 슬프게 하시냐 하면서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편히 쉬시라고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탁재훈 씨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자, 임재 변호사님, 뭐 저희 같은 생각일 텐데 많은 분들 좀 어떻게 특히 네티즌들이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추모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 참 예. 많고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기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인의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고인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일기의 일용엄니,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방송 그리고 예능에서도 활약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런 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영원히 아마 다들 못 잊을 거. 다음으로는요, 이 인천공항의 연예인 전용 출입문 계획, 이 시행부터 철회까지 어제 이어졌는데 이 내용 한번 볼 텐데요.
자, 변호사님, 이 연예인들의 공항 별도 출입문 제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어제 갑자기 철회가 된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계획이 결국 시행을 앞두고 철회가 되었습니다. 예. 공항이라고 하면은요, 유명 배우들이나 스타들이 그 출국 장면에 입은 옷, 공항 패션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네. 많은 또 팬들이 몰려오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모습 자체도 매번 화제가 되었는데 지난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배우 변우석 씨가 공항에서 좀 과잉 경호를 받았다는 논란이 전해졌죠. 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변우석 씨의 이 출국 모습을 보려는 이 팬들을 향해서 후레쉬 같은 것을 눈으로 비추고 과도하게 밀치는 모습이 그대로 영상으로 남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경호를 할 일이냐, 다른 있던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공항 측에서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대책이 유명 이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스타들이 공항을 이용할 때 네. 별도의 어떤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대책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를 두고 그렇다면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유명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특혜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어떤 통행의 어떤 불편함 때문이라면은 또 모를까? 단순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공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또 시간을 기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찍 도착하기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느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과도한 특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 사실 나와서 굉장히 많은 질타가 오간 바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연예인이 벼슬이나 이런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특혜로 접근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공문 수신자를 보니까 임영웅 씨 같은 뭐 물고기 뮤직 이런 소형 소속사는 있지도 않습니다.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는 거냐?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왜 우리 국감 끝나자마자 그 연예인 전용 출입구로 발표했습니까? 그럼 매출액 기준으로 해줄 거예요? 아니면 저 인기 투표해가지고 저 순위 안에 들은 사람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진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거? 저희가 임의로 특정 연예인을 출입하고 안 출입하고를 결정하지 않고요. 그 연예인 기획사에서 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경호를 요청하는 그런 사장님! 경우에만 검토를 합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오갔는데 변호사님,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런 비판 좀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예인들이 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길에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그래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네. 공항에 좀 더 인력을 배치하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겠죠. 사실 이번 대책은 교통약자 전용 그런 출입구를 이 연예인들에게 개방해 줌으로써 어떤 혼란을 좀 너무 쉽게 줄이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에 모이게 되면 결국 안전사고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또 과잉 경호가 나오는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만 또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출입구를 아예 나누어서 이런 불편을 겪지 않겠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수요와 어떤 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 그리고 안전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공항을 편하게 이용할 수 네.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해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음주운전 사고로 물을 일으켰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자, 문 씨가 음주운전 사고 말고도요. 본인 소유했던 서울 영등포하고 제주 이 불법 숙박업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자, 변호사님, 이 경찰이 불법 숙박업 정황이 담긴 이 CCTV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피스텔과 제주도에 있는 이 주택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공유 숙소를 예약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네. 지금 이 오피스텔이나 제주도 주택이 등재가 되어 있었고, 만약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면 이런 공유 숙박업을 운영을 하려면 일단 숙박과 관련된 그런 신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신고를 취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이 영등포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오피스텔에서 이렇게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중위생법 위반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숙박업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네. 입증이 필요한데 지금 경찰에서 내사에 착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CCTV, 그러니까 해당 오피스텔에 누군가 출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갔다. 그런 사실 찍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기간,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었던 전 기간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겠죠. 이미 삭제가 된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한 15일 가량의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그 숙소에 출입하는 그런 인물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냐에 지금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이제 문제가 되자 지금 문다희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그 안에 좀 물건들을 정리하는 모습 이런 네. 부분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사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만약에 불법으로 이제 실제 영업 행위를 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그렇죠.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결국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데 예. 만약 어떤 안전사고, 뭐 화재의 위험이라던가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서 적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을 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경찰이 뭐 처음에 불거졌던 얘기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막바지 조사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는요. 이 피해 택시 기사가 뭐 치료했던 한 의원을 압수수색을 경찰에 하기도 했는데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진단서가 사실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을 하였고 0.14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는 확인이 되어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예. 다만 이때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상해의 결과를 입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그러니까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때는 형량이 또 대폭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상처를 입었는지 상해의 결과가 입증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이제 피해자가 2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어떤 상해 진단서 같은 것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상해의 결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상해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문다희 씨는 혐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적용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여부까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음주운전 혐의까지만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0.14라는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넉넉하게 해당하는 수치임은 물론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일단 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또 합의를 했다는 사정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양형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서킷 위에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차들이 굉음을 내며 전속력으로 달리고 두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기술들이 잇따릅니다. 네, 그리고 레이싱카 문을 열고 누군가 스테이지로 오르는데요. 바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큰 주축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토요타의 토요타 아키오 회장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경쟁하는 두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났는데요. 평소 모터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진 두 회장,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도 현대차와 토요타는 1, 2위를 다투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만남도 모터스포츠의 재미를 더 알려보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시작됐다는데요.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히며 맞손을 잡은 두 그룹의 회장, 앞으로 모터스포츠 분야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높아집니다. 어제 일본은 중의원 선거, 즉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이번 선거에서 19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24석을 확보했는데요. 합쳐서 총 215석, 중의원 456석 중에서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단독 과반 실패, 지난 2012년 선거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 참패의 원인으론 자민당 비자금 문제나 높은 물가, 임금 감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48석으로 21년 만에 최초로 140석 이상 확보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로 이시바 총리는 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야당이 결집만 한다면 총리직까지 흔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계 격변이 예상되네요.